1905년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05년 당시는 일제가 통감부를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해서 사실 조선을 좌지우지임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이 건물을 짓고 이 글씨를 이토 히로부미가 씁니다. 여기 표지, 저는 이 표지석은 그래도 있네요. 설명이 이토 히로부미가 썼다고. 조선에 이토 히로부미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요거는 이토 히로부미 글씨지만 저 용산에 가면 설린상고라고 유명한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설린상고의 설린이라는 이름도 이토 히로부미가 정해준 이름이에요. 원래 조선공업학교, 조선상업학교라고 고종 때 학교를 짓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일제한테 국권이 넘어가기 전에 그 용산, 그러니까 청파동 일대에 살던 일본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에 기부를 하면서 그 학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조선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격리,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학교를 그 조선학 걸 넘겨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더 이제 키우거든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한테 부탁해서 이름 저주세요 했더니 조선과 일본의 우애를 튼튼히 하는 학교가 되거라 해서 설린이라는 이름을 이토 각하가 내리는 거죠. 그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설린상고가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일본 애들이 야구 좋아하잖아요. 설린상고는 그 시절에도 이미 야구로 유명했어요. 대부분 다 일본 사람이고요. 설린상고는 원래 일본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설린상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학교 연원을 설명하는 걸 1945년부터 얘기합니다. 그 전은 얘기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이미 상업학교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 1910년대에 지금 건물 체육관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 여전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남아 있고요. 설린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산골 답사하다 보면 남산에 숭의여전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숭의여전이 그 예전에 그 일제 시기에 신사가 있던 자리예요. 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신사가 있던 자리에 신사나 절이 있던 자리는 전부 일본이 폐마하고 다 쫓겨간 다음에 조선인들이 넘겨받아가지고 적산부라라고 하죠. 교회가 되거나 학교가 됩니다. 절이나 신사는 교회, 좀 땅이 넓은 곳은 학교. 그래서 숭의여전도 옛날 신사 자리를 넘겨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부가 바로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차 마시던 곳, 그런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화폐 있죠? 돌화폐. 이게 우리나라 유물로도 발견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로도 화폐를 하기도 하고 뼈로도 화폐를 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조개도 화폐로 썼어요. 조개는 중국에서도 많이 썼어요. 그 보배라는 말이 보패예요. 보패. 보물 할 때 조개패. 그래서 보물조개. 그게 보배예요. 보배. 요게 보배예요. 요게 돈으로 쓰이는 화폐니까. 근데 이게 왜 조개가 화폐가 되냐 의아할 수 있는데, 이 조개는 중국에서 그 쥐역을 만든 은나라 때도 요 조개로 화폐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는 다 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개라는 거는 바다에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이게 희귀성이 있으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는 다 돈이 될 수 있어요. 고전 칼 모양이잖아요. 이게 고조선의 화폐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건 포전이죠, 포전. 이거는 밭을 가는 그 가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하족들 문명권에서는 이 포전을 만들어서 썼고, 이 명도전은 왜 칼 모양인데 돈이냐? 이거는 유목민들이 만든 돈이에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항상 그 짐승을 가죽도 벗겨야 되고 고기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은 항상 칼을 휴대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유목민들은 항상 짐승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칼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목민한테는 칼이 필수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가지고 교환할 때 쓰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쌀 좀 줘. 이러면 너 그럼 대신 내놔야지. 너 칼 내놔. 이러면 칼을 주고 쌀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칼을
칼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실제 칼 기능은 퇴화되고 돈 모양으로 남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리가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러 개를 줄에 꿰가지고 뭐 10개, 20개 이렇게 꾸러미도 만들고, 포전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래가 항상 있으니까 가래를 가지고 교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전. 그래서 이게 중국 민족들이 썼고, 그래서 이 도전은 유목민들이 유목지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고조선의 화폐다.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오수전 이런 거는 한나라 화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한나라랑 교역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발견돼요. 고려시대 화폐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로 오면 화폐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동국통보, 동국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쭉 있죠. 해동통보도 유명하고, 해동통보가 여기 있네요. 해동통보. 은으로 만든 병을 화폐로 썼어요. 예, 은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은병이라고 해서 작은 거고, 큰 은병도 있어요. 큰 은병 2-3개면 집 한 채 사고 막 이랬어요. 근데 되게 생뚱맞죠. 왜 병인데 돈으로 썼냐.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에서는 정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이렇게 공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려시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서경이 남긴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고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정병을 가지고 다닌다. 있는 집이면 혼자 걸어갈 때 옆에 하인이 정병하고 수건을 항상 휴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나 정병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니까, 그 아까 유목민들이 칼을 항상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이 은으로 만든 병이 돈구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시대에는 이거를 제일 많이 썼고, 가령 집 한 채 사고팔 때 은병 3개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상인들도 은병으로 거래하고 이게 주로 썼고, 저거는 뭐냐 하면 소액권이에요. 구리로 만든 동전은 오늘날로 치면 소액권이고, 이게 지폐 같은 거예요. 고액권 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랑 관계가 깊어지면 지폐도 많이 써요. 지폐. 종이돈. 종이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셔서, 요거는 조선시대 어음이네요. 요건 조선시대 어음이에요. 어음. 요런 건 이 개인 어음. 여기 오면 첫 번째 있는 게 조선통보인데, 이 조선통보는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세종대왕이 장영실 보고 좀 돈을 한번 잘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선통보를 조선시대 무당들이 동전점 칠 때 조선통보를 썼어요. 왜 그랬냐 하면, 세종대왕 때 이걸 만들 때 이걸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찰에 불상을 나눠겨 가지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영험하다 이래 가지고 무당들이 동전점 칠 때는 조선통보로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십전통보 이래 가지고, 왜 십전이냐, 이게 10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10개가 10개다. 10배 가치가 있다. 당백전은 왜 당백이냐? 100개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약간의 그런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십전통보는 10배, 그러면 이게 중량이 10배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동전이라는 거는 그 구리의 가치가 돈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구리가 되게 비싼 금속이에요. 철의 50배. 지금도 그래요. 철이 싼 금속이고 구리는 철의 50배예요. 그래서 이 구리도 나름 이 비싼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의 가치로 거래되는 거거든요. 10전이면 10배라 해야 되는데 10배는 안 되고 한 5배 해놓고 10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백전으로 가면 더 문제가 되죠. 이게 100배라, 무게가 100배라 해야 되는데 100배가 안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백전을 발행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죠. 뭐냐면 시중에 있는 엽전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한 10개 녹이면 당백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당백전 만들어서 자 이거 100배야 라고 주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쌀 가격도 막 오르고 당백전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그렇게 됐죠. 원래 이 당백전 유물이 있는데 전시를 안 해놨네요. 저희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기서 당백전 유물 봤잖아요. 지금 빼놨어요. 그래서 네? 없어요. 제가 미리 한번 와서 봤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밖에 임시로 진열했던 거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구한말의 평양감사가 민씨 혈족이었는데 당백전을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최고의 부자는 민머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양감사에서 떼돈을 벌었거든요. 당백전을 이용해서. 조선의 세금을 중앙에 납부할 때는 예를 들어 10만 양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당백전으로 10만 양을 보내요. 먼저. 근데 거둘 때는 사실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당백전이 실제 100냥의 가치를 한 게 아니고 실제는 50분의 1밖에 안 해요. 실제 거래할 때는. 그래서 거둘 때에는 당백전 기준으로 걷는 게 아니라 실제 가치로 걷어요. 그러면 걸을 때는 실제로 20만 양을 걷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는 10만 양만 보내고 나머지 10만 양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는 거예요. 그 당백전이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 말기에 화폐 제도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진 거는 관리들이 그렇게 부정 축제를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당백전으로 인해서 그 물가가 굉장히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 왕실이 백성들의 신망을 잃은 결정적인 계기가 당백전 발행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큰 그거였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화폐사 관련해서는 그 아까 고려 시대에 그 지폐가 쓰였다고 그랬죠. 조선 시대까지도 사실 초기에는 지폐가 잘 쓰였어요. 조선 시대에 그 이렇게 이 조선 통보도 있고 저쪽에 가면 저기 상평 통보가 있는데 조선 통보는 세종대왕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오면 상평 통보를 만들어요. 상평 통보는 굉장히 대량으로 발행됐어요. 그래서 조선의 대표적인 동전은 상평 통보예요. 상평 통보. 근데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지만 민간에서 제일 많이 쓴 거는 쌀이에요. 쌀. 왜냐하면 쌀이라는 거는 누구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거래할 때는 이 동전이라는 거는 이 귀하기 때문에 지방 곳곳까지 보급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쌀로 그냥 거래를 해요. 그 우리나라 1980년대까지도 그 대학가 주변에 하숙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숙생이 이 방학 때 집에 갔다 오잖아요. 집에 갔다 올 때 쌀 한 가마씩 지고 와요. 그리고는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쌀로 하숙비를 내요. 그러면 하숙집 아주머니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숙비가 뭐 5만 원이다 이러면 그 쌀로 받으면 실은 이 쌀을 시장 가서 살려면 한 8만 원 뭐 이렇게, 왜냐하면 쌀이라는 건 중간에 유통 마진이 붙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살려면 한 8만 원 되는 거를 그냥 5만 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숙집 아주머니도 이익이고 농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도매상한테 줄 때는 한 3만 원밖에 못 받는데 5만 원으로 낼 수 있으니까 이익이고 서로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생이 상경할 때는 쌀 한 가마씩 지고 와서 하숙비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19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신림동에 하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쌀로 받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대학 1학년이 1987년도니까 하숙집 아주머니가 몇 년 전만 해도 막 쌀로 받고 그랬다고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서울에서도 그랬으니까 조선시대 때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쌀이 동구시를 하는 거고, 또 하나 동구시를 하는 거는 옷감. 왜 영화 보면 배틀로 해서 막 여자들이 배 짜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구시를 해요. 왜냐면 배라는 거는 옷을 만들 때 항상 필요하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열심히 배 짜가지고 시장에 들고 가면 그걸 내고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하고 배도 민간에서는 많이 썼어요. 그렇게 썼죠. 근대화폐죠. 그래서 근대화폐 이제 이런 게 고종 때 당호전도 발행했네요. 당백전처럼 당호전. 이거는 5배도 안 돼. 실제 중량은 5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은화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근대로 오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게 당백전은 당시에는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오늘날은 당백전이 하나당 지금은 한 200만 원쯤 거래되려나? 몇 년 전에는 하나당 100 몇십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고화폐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당백전이 모양이 멋져요. 모양이 나름 이게 100배짜리다 이렇게 하려니까 모양을 신경 써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멋져서 그 화폐로 오늘날에는 하나당 100 몇십만 원이었고 지금은 한 올라서 한 200만 원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백전이 하나 전시되면 좋은데 없어요. 당호전이 있고 여기 재밌네요. 1906년에 나온 최초의 금화인데 그게 10원이네요. 10원 금화, 5원 금화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는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이제 금화를 발행하자 이렇게 됐었네요. 이게 이제 조선은행권이죠.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여기가 그 당시 조선은행이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은행의 화폐박물관이지만 당시 조선은행이었으니까 조선은행권이 있네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발행한 화폐네요. 이때는 환이었죠. 환. 원이 되기 전에 환. 이승만 대통령 때 화폐는 다 자기 얼굴을 넣어놨네요. 모두. 500환 이렇게 환이 지폐였다가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화폐 개혁을 했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이 지폐 단위가 10원이죠. 10원, 5원, 1원, 1원부터 1원, 5원, 10원. 이게 옛날에는 지폐였다는 거죠. 1원짜리가 지폐였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은 500원도 동전인데 당시는 1원도 지폐였고 5원도 지폐였고 10원도 지폐였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돼서 또 화폐 이 개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원에서 전으로 바뀌었어요. 10전, 50전 이렇게. 그리고 10전 지폐, 50전 지폐, 10원 지폐. 그러니까 원 밑에 전이 있었던 거죠. 100원 지폐 이렇게 되는 거고. 500원 지폐 정도 되면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 나시나요? 500원 지폐. 지금은 이제 동전이 됐죠. 이때 50원도 여전히 지폐였죠. 1960년대네요. 1960년대 여전히 50원이 지폐였죠. 100원 지폐, 500원 지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만원짜리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을 했네요. 대통령이 보니까 이 친필 사인을 남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세 개에는 다 박정희 대통령 사인이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 사인, 이명박 대통령 사인. 동전이 있네요. 동전. 이 현대 동전이잖아요. 요것도 현대 동전도 이게 수집 대상이 돼요. 현대 동전은 어떻게 수집 대상이 되냐면 가끔 가다가 인쇄착오로 글자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비싸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동전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북한의 화폐네요. 북한의 화폐. 오늘날 북한에서도 화폐를 발행하는데 북한의 화폐는 그 사실상 화폐 기능을 못 해요. 우리가 보통 정부가 강제하면 그냥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북한만큼 그렇게 정부 권력이 센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북한이 자기네 돈을 그 돈으로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네 돈 안 쓰고 그냥 중국 돈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위안화가 통용이 되고 이 북한 자체 화폐에도 있긴 있지만 거의 안 써요. 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화폐를 정착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있습니다. 예. 남대문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가면 17번 옛날 경성구청, 이게 1930년대 건물이거든요. 30년대 건물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남대문에서 2번 그 당시 지명으로 조선은행 있고, 3번 제일은행, 4번 미츠코시 백화점, 5번 경성 우평국, 그 다음에 6번 조선상업은행, 그 다음에 7번 저기요 보이시죠? 조선식산은행. 저기는 지금 롯데 호텔 자리예요. 식산은행. 지금 식산은행은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은행이에요. 조선의 은행 중에서 가장 컸던 거예요. 그다음에 8번 그다음에 8번은 경성전기. 경성전기는 전차 운행하고 전기 공급하고 하던 역할을 하는 거고요. 8번 앞에 9번은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요 10번은 이게 명동의 문화의 중심지, 극장, 명치자, 메이지자라고 했던 10번 극장이고요. 지금 명동예술극장이죠. 요 일대가 명동입니다. 그 다음에 저 11번은 조선 침략의 선봉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금 이제 을지로에서 명동 롯데호텔에서 을지로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오른편에 있었던, 지금 거기에 무슨 신한은행 뭐 그런 정도의 은행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도 12번은 광통관이 뭔가 금융기관의 집회소로 쓰기 위해, 여기도 은행이었어요. 지금 우리은행도 있어요. 지금은. 그 시절에는 뭐 천일은행 뭐 이런, 지금 저 건물은 남아 있어요. 12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09년 건물이라고 그러고요. 13번 한성은행. 그 다음에 14번 동일은행. 15번이 지금 보신각. 작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좌우로 전부 은행이에요. 여기 있는 건물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게 저 12번 건물, 천일은행이라고 했던 12번 건물하고, 그다음 광통관, 요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기 10번 명동예술극장하고, 그다음에 8번 경성전기, 이건 지금 한국전력 뭐 건물로 해요. 요 세 개는 지금 남아 있어요. 저것도 남아 있고. 네, 그렇게 거리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츠코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 19번이 가려져 있는데, 19번이 지금 그 롯데 백화점 바로 뒤에 일부 자리인데, 19번이 조선 총독부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총독부 도서관에 그 바로 뒤편에 있는 20번이 지금 조선호텔. 네. 그 당시에는 철도 호텔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18번 뒤에 있는 원구단. 그리고 20번 그 철도 호텔의 맞은편에 빨간 건물 2개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표 안 붙어 있는, 저기가 해방 직후에 조선 정판사가 있던 건물인데 조선공산당 본부가 있던 건물입니다. 지금 표지색도 그렇고 설명도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따 가서 현장을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골목은, 요 길은 소공로거든요. 여기 이제 조선은행 삼거리에서 경성부청으로 사이는 요 길이 소공로고, 21번이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예요. 상공회의소 강당이 공연장으로 많이 쓰였던 자리고요. 저기서 영화도 틀었고, 그 유명한 일제 때 최승희가 저기서 이제 공연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 이 당시 건물로 선전 앞에 구보씨의 하루라고 박태원 소설을 보면, 박태원이 저 종각 앞에서 전철을 타고 경성운동장까지 간 다음에 경성운동장에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선전은행 앞에서 내려요. 그 여기서 선전앞 그때 버스 정장 이름이, 전차 정류장 이름이 조선은행 앞이라는 거죠. 선전앞. 센긴마에에서 내려가지고 소공로로 쭉 가서 저기 21번에 상공회의소 건물 그 안쪽에 유명한 그 다방이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제비다방은 종로에 있던 거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친구 만나서 하룻밤에 한 3번쯤 가거든요. 저 카페를. 네. 어쨌든 여기 박태원이 여기서부터 요 서울역까지, 남대문 통해서 서울역까지 요 길을 그냥 하룻밤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보씨의 하루라는 소설에 나오는 건데, 제가
구보시의 그 걷는 그 하루에 나오는 코스만 따라서도 한번 이렇게 걷기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는데 아직 여기서는 그건 못 해봤는데 어쨌든 그 코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경성구청이고 22번은 덕수궁, 23번은 재판소죠. 경성재판소. 그 다음에 24번은 지금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요 상공회의소 오른편에 거기 지금 동방생명 그다음에 지금 뭐냐 그 신한은행 그 뒤에 태평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거든요. 24번의 오른편이 태평관이 있던 자리예요. 태평관은 어쨌든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남대문으로 들어와서 왼쪽 편에 있는 태평관에서 묵었고, 그래서 조선 초에는 명나라 사신은 항상 태평관에서 묵었어요. 그러면 저 경복궁에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여기서 모시고 저기서 주안상도 펼쳐놓고 술도 한잔하고 접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 청의 사신은 여기 와서 묵긴 하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태평관이 어쨌든 상국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대하는 나라를 사신 모시는 곳으로 만든 곳이라 저기에서 이제 사신 묵고 뭐 이렇게 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의 안 쓰게 되고요. 조선 후기에는 주로 이제 별궁으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혼식 왕비가 궁으로 들어오기 전에 궁 밖에서 결혼식을 하고 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결혼식으로 많이 쓰였다고 그러고요. 태평관은. 네. 16번도 있네요. 화신백화점. 네. 화신백화점은 지금 삼성증권 건물 내쪽 그 하늘에 그 천장 부분이 뚫려 있는 건물. 네. 진짜 남아 있는 건물은 서울시청 남아 있고 제1은행, 미스코시 백화점, 네. 명동예술국장, 한국전력 건물, 그다음에 저기 우리은행 건물 12번 그 정도가 남아 있네요. 네.